안녕하세요. 긴 해외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평범한 중년 여자입니다. 오랫동안 즐겨 듣던 썰사남의 사연을 보내게 되어 기쁘네요. 저는 꿈을 꾸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잃어본 사람을 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운 어른이었던 부모님의 어릴 적 꿈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얘기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건 부모님이 지나보니 이러고 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꿈 많을 나이인 국민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제 장래 희망란에는 전업주부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를 것 없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된 것이었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바이올린. 아, 악기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 바이올린이잖아. 아, 그날부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들은 음악이 귀에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음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클래식이 뭔지도 잘 모르실 게 분명했고, 저도 막막했거든요. 친구의 목소리에 묻어났던 무시를 듣고 나니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CD를 파는 곳으로 가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서 CD만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는 것 없이 와서 듣기만 하니 사장님이 눈치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사장님이 안 살 거면 오지 말아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음악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러 가면서 악기를 파는 곳에서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바이올린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이러는 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매장을 드나드는 사람들 옆에서 매장 앞만 쳐다보고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장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도, 어차피 사지도 못할 악기를 바라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악기를 사러 가는 또래 아이들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더욱 힘들었던 건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는 요즘 당연히 들어야 한다니까.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지. 너 피아노도 안 배우려고 했잖아. 악기 매장에서 쫓겨난 날에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제가 처한 사실을 직시한 거였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고 방학식 날 선생님이 방학 기간에 학교 대청소를 도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에 학교를 나왔어요. 교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들고 학교 소각장으로 가는 길에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각장으로 가는 것도 잊고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곳은 음악실이었어요. 음악실을 살짝 들여다보니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듣던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연주하시는 거였죠. CD 파는 가게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다 보니 문 옆에 숨어서 가만히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연주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들고 있던 봉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도망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들켰죠. 어머? 네가 방학에 여기는 웬일이니?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봉투를 보며 아,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구나. 그런데 여기 왜 있었어?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상했는지 선생님은 저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고는 저를 데리고 음악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피아노 연주 듣고 있었던 거야? 네. 음악 좋아하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해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러면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다시 정적이 흘렀고, 연주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후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보고 음악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아셨죠. 선생님은 저를 보시며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제가 앉자마자 무언가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였어요. 눈을 크게 뜨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 거야.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던 거 맞지? 어떻게 하셨어요? 말할 때마다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데 모를 리가 없지. 그런데 저는 이걸 살 만한 돈이 없어요. 선생님은 옅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선생님이 제자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겠어? 선물이야.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비싼 건 아니야. 가장 저렴한 거고. 초보용이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 저는 선생님이 주신 바이올린이 정말 반가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거 주셔도 저는 연주하는 방법을 몰라요. 선생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금은 연주할 수 있다며 기초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죠. 방학 내내 선생님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쉬운 곡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담임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은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집안 사정에 깊게 개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만 해도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지 못하는 것보다 아쉬웠던 건 더 이상 바이올린을 배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일을 하러 멀리 떠나야 하다 보니 당연한 것이었죠.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으면 아쉬움만 커질 것 같아 바이올린을 음악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문을 나서려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며 달려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이거 두고 갔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저 이제 바이올린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니. 아무리 네 상황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는 건 안 돼. 선생님은 네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선생님이 제 상황을 쉽게 말하는 것 같다는 말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어야 꿈을 꾸죠. 꿈? 그런 거 다 돈 있고 부모 잘 만난 애들이나 꾸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놓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지 미소를 지으며 바이올린을 제 가슴에 폭 안겨주었어요. 한참 씩씩거리고 있던 저는 품에 바이올린을 안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한 뒤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후로 가족들을 떠나서 회사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말이 기숙사지 작업실 옆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지내는 것이었죠. 부엌이 없어서 회사 탕비실 같은 곳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해 먹었어요. 이것도 음식이라 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라면이었죠. 아니면 회사 점심시간에 먹다 남은 반찬이었습니다. 밥다운 밥도 못 먹고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올린 덕분이었죠. 저는 밥을 마시듯이 먹은 뒤에 회사 뒤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주 큰 산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있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제가 굳이 을씨년스러운 산으로 간 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을 알면 저를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걸 해서 뭐하냐? 네가 그걸 해서 대학을 갈 거냐? 뭘 할 거냐? 그런 건 잘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같은 무시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요. 그런 날은 우울했죠.
혼자 연습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수입이 생겨서 CD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집에 돈을 보내고 나면 쥐꼬리만한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을 쪼개고 쪼개서 CD를 샀죠. 그래서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몇 년이 지나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졌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내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을 하러 가야 했는데 그날은 아주 늦게 눈이 떠졌어요. 씻지도 못하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갔어요. 자태한 고등학교 앞이었죠. 서둘러 발을 옮기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고요했거든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보일 뿐이었죠. 문이 열려있는 가게 앞으로 가서 시계를 슬쩍 보니 일하러 가야 하는 시간보다 1시간이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시계가 잘못된 거였는지 출근 시간보다 한참 일찍 나온 거였죠. 급하게 나온 게 후회되면서 터덜터덜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니 음악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아셨습니다. 잘 지냈니?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반, 선생님이 반가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저는 땅만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일하러 가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쪽으로 가니? 저기 사거리 쪽으로 가요. 선생님은 저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사거리에서 저를 배웅하며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내일 일 끝나고 음악실로 올래?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 말하지 않자 선생님은 다시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하루 종일 선생님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에 고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학교 쪽으로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음악실로 향했는데 음악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음악실로 다가갔습니다. 음악실 안에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쭈뼛쭈뼛 음악실로 들어가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동안 열정적으로 들락날락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가서도 연습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칠 때 쓰셨던 바이올린을 꺼내셨어요. 솔직히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왜 이걸... 혹시 모르잖니? 네가 바이올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아는데. 언젠가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먼저 깬 사람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동안 네가 엄청 걱정됐어. 그렇게 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지?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시간 내줄 수는 없을까? 저는 비관적이었어요. 2번 배운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까요? 선생님은 제 손에 바이올린을 쥐어주시며 연주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탐탁지 않아 하며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선생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봐, 너는 이 길을 가야 해. 선생님은 계속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을 찾아가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배운다는 표현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동안 연습은 어떤 식으로 했니?
그냥 CD 들으면서 했어요. 선생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듣는 것만으로 악기를 연주했다는 게 신기했던 거겠죠. 간단한 곡만 연주할 수 있었던 제가 이 정도 실력을 갖췄다는 걸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어떤 능력으로 배웠겠어요? 선생님은 그제야 수긍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나한테 배운다는 말도 우습다.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수업은 일찍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본 건 다음 날 저희 집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저를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악기를 배우고 있었다고? 흠칫 놀랐습니다. 괜히 죄 지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올해? 네. 오랜 정적이 흐르자 선생님은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재능은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못 믿어오시다면 제가 서울 데려가서 교수님한테 데려가 볼게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재능이 엄청납니다.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방에 숨겨뒀던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아버지는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대단하긴 한데. 흐려진 아버지의 말끝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음악하는 걸 받쳐줄 능력이 안 됐으니까요. 빚을 내서도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상황을 꿰뚫어 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할 때는 한 가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하게 해줘야지. 열심히 해봐. 선생님은 우선 제 복학을 도우셨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고 학교 학생으로 있어야 선생님을 만나며 레슨하는 게 가능했으니까요. 복학한 후 선생님은 정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물론 부족했죠. 선생님이 주신 저렴한 악기를 바꿀 수도 없었고 레슨 받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듯이 연습했어요. 그렇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한 투성이일 것 같았는데 대학을 가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제 실력이 평범한 수준이더라고요. 또 악기 차이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동기도 있었어요. 대학 입학 전부터 수백만 원을 주고 레슨을 받은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제 악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았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시선에도 꿋꿋이 버텼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었는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연습실에 가서 밤이 새도록 연습했습니다. 2~3시간밖에 못 자고 학교에 갔죠. 방학이 되면 동기들은 레슨을 받으며 실력을 키웠지만 저는 생활비를 벌며 다음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대학으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대학으로 오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해야 할 것도 많고 돈도 벌어야 하고. 감사한 것밖에는 없는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에 변명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나도 대학생이었는데 선생님도 학생 때 일하면서 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어. 선생님도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되고 싶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을 하셨어요?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이게 꿈이었던 줄로만 알았어요. 선생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반대하셨어.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하는데 시집 잘 가려면 선생이 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억지로 교사가 됐지.
그래도 음악을 놓을 수는 없어서 음악 선생이 된 거야. 이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 정도로 악기를 잘 다룬다는 게 의아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생각을 하며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무언가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그건 바이올린이었어요. 누가 봐도 산지 얼마 안 된 새 바이올린이요. 선생님! 놀라서 선생님을 부르니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대답하셨습니다. 음악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사가 된 걸 후회하지는 않아.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게 뿌듯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예쁘거든.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커. 그래서 적어도 내 제자 중에는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꿈을 꾸지도 못하는 상황은 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힘들 때 자신을 도와주는 어른이 한 명쯤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더라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지.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선생님은 저를 홀로 살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 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괜히 숙연해졌습니다. 자기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 나는 선생이 천직이라고 생각해. 너를 보니까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더라고. 진짜 천재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음악을 너무 쉽게 봤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은 일부러 저를 추켜 세워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담스럽게.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너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리고 더 비싼 걸 해주고 싶었는데 너도 알듯이 교사 월급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왜 미안해하세요? 제가 더 미안해야죠.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해주실 이유는 없는데. 선생님과는 아련한 인사를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힘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가 온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대가 없는 응원을 받고 있는데 무너질 수 없었죠. 저는 선생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또다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독보적인 실력을 가졌다는 평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도 쉽진 않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미국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딱 한 사람, 자주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소문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 생활을 꾸려나가느라 다른 일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본인이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제가 자퇴를 하기 전까지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에 반가웠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와, 모르고 만났으면 못 알아보겠어. 저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더라. 동창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음악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음악 선생님 연락처 알아? 음악 선생님? 글쎄, 나랑은 접점이 별로 없었어서. 아, 그렇구나. 동창은 저와 음악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제야 들었습니다. 동창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서서 가던 동창이 갑자기 다시 다가왔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지? 응, 그런데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됐다 보니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네. 부모님 뵈러 한국 갈 때마다 찾는데 그것도 어렵고. 동창은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말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동창이 떠난 지 몇 개월 정도가 지나고 선생님을 찾아주겠다는 동창의 약속이 잊혀갈 때쯤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선생님을 찾았다고? 정말? 당장 한국으로 갈게. 어디로 가면 돼? 정말 고마워. 너무 기쁜 마음에 두서없이 아무 말이나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동창이 이상하다시피 조용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동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좀 아프셔. 심장이 쿵 하고 주저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본 선생님은 제 기억 속의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살은 쭉 빠져서 얼굴이 말라 있었고 윤기가 났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져 있었죠. 보살펴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졌던 이유는 남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도 없었고 그렇게 교직에서 내려온 뒤 홀로 늙어가고 계셨던 거였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애정 가득했던 선생님의 눈에 생기가 돌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선생님은 자신이 음악을 사랑했다는 것과 자신이 교사였다는 것, 그리고 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기억들은 조금씩 흐려졌고 까먹은 것들이 많았는데 저와 있었던 일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길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흐릿했던 동공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죠. 혜정이? 선생님은 제 이름을 똑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음악과 저만은 기억해 주셨으니까요. 네,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바이올린 배웠던 혜정이에요. 선생님은 저를 매우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공은 금방 흐려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기뻐할 사실은 제가 음악으로 성공했다는 것일 테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선생님의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씩 선생님의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혜정이에요, 선생님. 바이올린도 사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바이올린을 처음 가르쳐준 분도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 저 공부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도 갔고 거기서 오케스트라도 했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에게 제 존재를 알린 지 시간이 꽤 흘렀고 선생님의 치매도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선생님이 저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 성공에 기뻐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대학도 잘 졸업하고 미국 가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랬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라면으로 식사 때우면서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악기도 좋은 걸로 바꿨고 음악만 해도 먹고 살아요.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는 목소리로 제 손을 감싸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선생님의 진심이 마음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제 남편이에요. 미국계 회사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한국 분이시고. 저는 선생님의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어디 안 가. 천천히 말해도 돼. 그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엉엉 울며 남편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지금은 학교를 가서 없는데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예의 바르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그래, 널 닮았으면 예쁘고 착했겠지. 내가 널 모르니?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무시당해도 나쁜 소리 한 번 안 한 녀석인데.
선생님은 정말이지 또렷하게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바로 어제 일처럼요. 그리고 저 한국 와서 대학 교수 하고 있어요. 연주도 계속하고 있고요. 선생님, 믿기세요? 연습용 바이올린으로 산에서 연습하던 아이가 이렇게 된 게요. CD 플레이어를 몰래 듣다가 가게에서 쫓겨나 울던 아이가 이렇게 된 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정신은 계속 온전하진 않았어요. 밝고 쾌활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말수를 잃었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서 숨쉬는 걸 어려워하셨습니다. 호흡하는 게 어렵다 보니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어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우울감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이런 선생님을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신다면 선생님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자주 갈 수 없었으니까요. 또 선생님에게는 남아있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선생님을 저희 집 근처로 모셨어요. 함께 사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그것만큼은 선생님의 뜻을 꺾지 못했고 저는 선생님이 살게 될 집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라고 속여 선생님을 그곳으로 모셔왔습니다. 매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 번씩 도망을 쳤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태가 좀 좋아져서 거동하기가 조금 나아지면 도망을 갔죠. 정말 왜 이러시냐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해보았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너한테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늙어서 제자한테 의탁할 생각 없다. 그리고 네 남편은 어떡하고 네 자식은 어떡하고 아무리 다른 집에서 산다 한들 네 가족한테 나는 남일 뿐이야. 네 마음은 절대 잊지 않으마.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말으렴.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지내실 곳을 찾아드리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선생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거짓말이었죠. 이런 상황의 반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하다며 자꾸만 도망가셨고 저는 그런 선생님을 설득해서 돌아왔죠. 선생님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도망가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선생님이 가는 곳으로만 가신다는 거였어요. 보통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가셨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터미널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연락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보통 선생님이 사라지면 당일에 찾았는데 흔적조차 보이지 않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근 한 달 동안 선생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홀로 다니시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가족도 없어서 무연고자로 어딘가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건 아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향에 있던 선생님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먼지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혜정아, 너 선생님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아니, 내가 동네에서 선생님을 본 것 같아.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이젠 얼굴도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뭔가 선생님 같네. 어머니의 연락을 받자마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선생님을 봤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삐쩍 마른 사람 한 명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저 사람이? 그 선생님이시라고? 정말? 제가 10대였을 때만 해도 선생님은 동년배인 저희 어머니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어머니는 꾸준히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선생님의 모습에는 생기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에 비해서요. 슈퍼에서 뭔가를 사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선생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학교와 선생님의 옛집 사이에 있는
작은 산 안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어요. 대체 이런 곳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아찔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어머니도 당황해하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호흡기가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니? 대체 이 날씨에 난방도 안 될 곳에서. 아이고 현정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저는 당장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빵을 먹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콜록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 정말 왜 그러세요? 속상한 마음에 선생님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선생님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오지 마라. 대체 다 늙은 노인이랑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이리 찾아와. 나한테 은혜 갚는 거라고 했지? 이걸로 충분하다. 내가 충분하다 했으니 오지 마. 알겠어? 처음 보는 선생님의 단호한 모습에 저는 우선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두꺼운 이불 등을 챙겨 선생님에게 가져다 드렸죠. 이 정도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저는 선생님 품에 가져온 것들을 밀어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방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집과 선생님 집 사이에 집을 얻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선생님을 모시고 갈 생각이었죠. 아주 최악의 상황에는 부모님께 부탁드릴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걸 바라셨고요. 방학 동안 있는 거였지만 그냥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내고 있는 집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간단한 보수공사부터 했습니다. 덜렁거리는 문짝을 다시 달고 물이 새는 지붕을 덮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고 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 보수공사가 다 마치기 전에 고향에 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비가 오자마자 선생님 댁으로 갔는데 기둥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선생님의 집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놀라면서 다가오니 선생님이 힘겹게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을 부축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등 뒤에서 우르르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선생님의 집이 쏟아지듯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조금만 늦게 나와도 저 집에 깔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 마음을 눈치챈 저는 선생님에게 다시 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시길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역시나 예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친절히 대해준 것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런 관심과 돌봄이 과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너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아니에요, 선생님.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어요. 꿈을 이룰 수도 없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었겠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집안 사정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제 은인이고 제 가족들의 은인이세요. 그러니 부담스럽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돌봐줄 가족이 없어. 내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그걸 찾아줘. 나를 시설에 보내줄 만큼의 돈은 있을 거란다. 하지만 선생님의 기억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미 공중분해된 지 오래였죠. 선생님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쓰러지셨을 때 남편의 가족들이 빼갔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전달하니 선생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어요. 그럴 리가. 그러면서도 저와는 절대 못 산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선생님을 시설에 모셨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찾아서 선생님에게 드렸죠. 반포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완강하게 함께 살길 거절하는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같이 살자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는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으니 학교에서 학교를 빛낸 졸업생들이라 하여 몇 명을 뽑아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상을 받으러 갔는데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어? 너도 이 상 받니?" 라고 물었고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상을 받는 이유는 성공한 CEO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었죠. "그동안 멋있게 살았나 보다." 친구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난 네가 바이올린을 하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친구의 말 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렇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음악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친구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상식이 시작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악 선생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음악 선생님이랑 따로 접점이 없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지. 주요 과목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래도 친절하셨다는 건 기억나. 내가 노래를 정말 못 부르거든. 근데 그걸 듣고서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 그래서 아직도 노래 부를 때 기죽지 않아. 그렇다고 잘 부르게 된 건 아니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해준 말이 자신감이 됐나 봐." 역시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상을 잘 받고 친구와는 다음을 기약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혜정이니?" 함께 상을 받았던 사업가 친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요즘은 잘 지내셔?" 저는 한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휴, 잘 지내신다곤 하는데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서 걱정되네." 친구와 저는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저는 약속 당일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가 저를 불러낸 이유는 선생님의 집을 지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도 제 집과 비슷한 위치예요. "뭐?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집을 해주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선뜻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 선생님은 내가 설득해볼게."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가까운 집에서 함께 지내. 너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너를 키워낸 선생님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게 참 스승이 아니면 누가 참 스승이란 말이야. 교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겠냐고. 그동안 밀린 레슨비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충분히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분이야.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거고,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나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거든. 선생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야."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드디어 마음을 돌리셨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선례를 보여주셔야 선생님 같은 교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래도 거절하실 거예요?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까지 애써 거부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이후 선생님을 제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건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을 제 옆집에 모시는 건 성공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내시게 될 집은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선생님은 집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 집과 저희 집을 바꾸자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보다 더 감사했던 건 시설에서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졌던 선생님이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은 남은 여생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었는데 떠났으니 어쩔 수 없고 어렸을 적 포기해야 했던 음악을 하고 싶어 하시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음악가, 압도적인 실력의 음악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과는 조금 다르게 선생님의 실력은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연주를 할 때면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몸이 굼떠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월의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더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동창들을 모셔놓고 선생님의 작은 음악회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저와 가족, 음악만은 기억하는 선생님이 언제까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오늘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선택해주신 썰사남에도 감사드리고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